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기말고사 대비해서 두 번째 복습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중간고사 과목이 포함되었던 영국의 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 혁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나머지 부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러시아의 발전까지 남은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갈 부분은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요, 속속들이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자, 우리 나폴레옹은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가 유럽 대륙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그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크게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학자들은요,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징을 정해가지고요,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세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절대주의의 시대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기가 바뀐 19세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19세기는 크게 세기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시대, 두 번째는 민족주의의 시대,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미에 배울 낭만주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이 세 개의 사상이 유럽 대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시기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부터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부터 봅시다. 여러분, 자유주의는 뭘까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유주의는 바로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세기는 뭐의 시대였다고요? 그렇죠. 절대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절대주의는 누가 존재했습니까? 국가의 왕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그런 시대죠. 그렇다면 왕의 지배를 받는 일반 백성들은요, 자유로운 삶을 누릴까요? 그렇죠. 못 누리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자유주의는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그렇죠. 전제 왕권으로부터 이를 뭐 하는 겁니까? 힘으로 타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날까요? 혁명이라는 방법 또는 개혁이라는 방법으로 이 전제 왕권을 타도하게 되겠죠. 이게 자유주의에서 배울 내용이라면, 자,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주의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민족, 즉 우리 민족이 더 잘 살아가는 거, 우리 민족이 더 잘 나아가는 거, 우리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는 걸 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민족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을 지배한대요.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민족주의자로서?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민족주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 민족이 4분 5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뭐죠? 그렇죠.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쫙쫙쫙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통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트윈년 아실까 모르겠는데, 트윈년의 히트곡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이 낮은 단계에서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족이 뒤처지지 않게 무엇을 해야 된다? 한 발짝 나아가야겠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족주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로 모이는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잘 나가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유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대륙을 자기 팔 아래 뒀고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파냐 전체는 자기 형한테 줘버리고요.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됐던 신성 로마 제국을 쫙쫙 해체시킨 다음에 라인 동맹을 만들고요. 유럽의 지형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이렇게 변동돼 버린 유럽의 정세를 다시금 되돌려야겠죠. 자,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의 주도로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빈 회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복고주의가 되는 겁니다. 복고는 뭐예요, 여러분? 과거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복고주의는요, 이 메테르니의 사람은 뭘 혐오했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를 굉장히 혐오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만들었던 이념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여러분 표현을 빌리면 극혐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뭐하자? 되돌리자라는 게 빈 체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빈 체제는 무엇을 싫어할까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굉장히 탄압하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게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복고주의는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정통주의, 또 하나는 보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정통주의는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단 말은 이전이 뭡니까? 절대 왕정 시대겠죠. 절대 왕정은 누가 지배했습니까? 각 왕조의 왕들이 지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통주의는 뭡니까? 옛 왕실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와 에스파냐 또 나폴리 왕국에서는요, 부르봉 왕실이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이 18세가 부르봉 왕가의 왕으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상주의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전쟁은 필연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 사람, 적게 도움을 준 사람이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예전 그대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랑 싸울 때 더 많은 시간과 병력과 금전을 투자한 나라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는 그냥 살짝 발만 담근 나라가 있겠죠. 이들 나라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상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각 국가의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이에 대한 보상주의로 일관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영토를 얻은 나라는 영국이 되고요. 또 이 결과 라인 동맹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독일이. 그 다음에 독일이 어떻게 독일 연방으로 재탄생이 되고요. 오스트리아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이탈리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민족주의, 특히나 통일,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러한 것들의 반발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유주의를 볼 텐데요.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개의 나라, 프랑스와 영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듯이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이건 프랑스인들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인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참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뭐라고도 부릅니까? 이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혁명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혁명을 겪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혁명이 뭐였습니까? 7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7월 혁명 무엇입니까? 1830년에 벌어진 혁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정통주의로 새롭게 돌아온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는요, 대단히 온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가 무엇을 겪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민중의 단결력,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되게 온건한 방향으로 정치를 운영했다면, 그의 동생이었던 아르투아 백작, 이 루이 18세가 아쉽게도 후사가 없어가지고 동생이었던 아르투아 백작이 왕이 되면서 샤를 10세가 됩니다. 근데 이 샤를 10세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꼴통인 친구예요. 왜 꼴통이냐?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프랑스 혁명 전후로 완벽하게 돌아가길 원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시민들, 부르주아 계급들이 정치에 참여를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시민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 30분을 구성했던 두 번째 계급, 귀족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이들이 빼앗긴 땅들을요, 보상해주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들에게, 귀족들에게 연금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민들이라면 힘들게 피땀 흘려 번 돈을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남에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납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7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7월 혁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다? 누굽니까? 바로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부르주아. 이 말은 뭐예요? 시민 계급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민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용어 시민은요 뭡니까?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르주아 계급. 어느 정도 자본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완전히 다르죠. 지금이야 돈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다 같이 시민이란 개념으로 묶이지만 이 시기의 시민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이랑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요 재밌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 반복됩니다. 이걸 유형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프랑스 혁명은요 이 7월 6월 혁명은 그 전에 겪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르주아가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무엇과 비슷할까요? 그렇죠. 국민의회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국민의회가 만든 91년 헌법이랑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만 선거권을 주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이렇게 혁명이 발생했으나 부르주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 뭐가 벌어집니까?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요, 노동자 계급이 왕창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자도 뭐 해달라? 우리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돼봤자 결국엔 돈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아, 지금 프랑스 정부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수에게만, 돈을 가진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죠. 자, 이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기조란 사람이요. 우리 프랑스 시민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외치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그럼 너희들 돈 벌어라. 돈 벌면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망언을 뱉어서요. 더욱더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뭡니까? 2월 혁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2월 혁명은 누가 주도가 됐습니까? 노동자와 시민, 즉 민중이 주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8월 민중 봉기로 왕정을 정지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죠? 프랑스 혁명 때? 그렇죠. 국민공회입니다. 이 국민공회와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됐던 게 2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공회가 만든 93년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자유보다는 평등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인 남자들의 보통 선거를 제정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건 더 이상 왕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화정으로 바꾸고요. 뭘 주는 겁니까? 자, 보통 선거권을 우리 여학생들이 조금 화날지도 모르지만 이 시기 당시에는 보통 선거라고 하면은 여자는 제외된 채 남자한테만 주어졌던 걸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보통 선거권으로 대통령이 뽑히는데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혁명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공화정이 수립되기 몇 년 전에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폴레옹의 시체가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동정심이 크게 일었고요. 아무렇게 그냥 단지 나는 나폴레옹의 삼촌일 뿐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덜컥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라도식 표현으로 거시기한 그런 국민인 것 같아요. 왜 배우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제까지 됩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 3세로 즉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이 여러 가지 혁명의 사상은 이때 당시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유럽으로 퍼졌고요. 그 결과 빈 체제가 2월 혁명의 결과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테르니는 영국이란 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을 볼 건데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젠틀맨의 나라죠. 그래서 영국은요. 혁명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좋은 나라예요. 의회 정치 나라라고 했죠. 선생님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안 되겠다. 영국 갈아엎어야겠다라고 혁명을 준비하면요. 혁명이 터지기 하루 전에 누가 찾아옵니까? 정부의 인사가 찾아와서요. 야, 너 뭐가 불만이니? 아, 이게 불만이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선생님의 불만을 사르르 풀어줍니다. 정말로 밀당을 잘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혁명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나라입니까? 개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때 당시 문제였던 누구에 대한 차별,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도요, 가톨릭 해방용으로 풀어주고요. 특히나 산업혁명의 결과 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자들과 어린
어린이들이 노동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법을 제정해서 아녀자와 뭐 아이들은 몇 세 이상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나라들은 다 농업 국가였습니다. 자, 이 농업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지주들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결과 생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은요, 땅을 많이 가지지 못했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자본, 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없어서 정치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의 주도 계급인데 우리에게 선거권이 없는 건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본가 계급이요, 불만이 왕창 쌓여갑니다. 안 되겠다, 터트려야겠다라고 한 순간 또다시 영국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준 겁니까? 선거법을 개정해 줍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뭐 도시 상공업자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자본가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본, 즉 동산,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년 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패한 선거구를 청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자, 도시에는요,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죠. 자본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정치 참여를 못하죠. 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민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차트를 쓰죠. 이 차트가 무슨 뜻이냐면 헌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의견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건 불합리한 사람이다라고 노동자가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차트를 든 사람들,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집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했지만요,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후에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들의 주장들이 속속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큰 의미, 여기서 6개의 요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에 신경을 안 써야겠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죠. 정치라는 일을 하고 있죠. 정치라는 일을 하면서 뭐가 줍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요, 정치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왜?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노동자여서 정치하고 싶어도요, 선생님은 당장 노동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 집안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통해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뭘 달라? 세비, 월급을 달라. 이런 것도 주장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뭐 그 전에 만들었던 악습이었던 항해 조례를 폐지해서 자본가 계급을 만족시켜 주고요, 공물법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만족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 볼 거는 우리 민족주의가 되는데요. 민족주의는 크게 독립과 통일과 발전이라고 했죠. 독립에서는 그리스와 벨기에가 독립을 했고요, 통일에서는 크게 두 나라, 이탈리아와 독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는요, 이 7월과 2월 혁명이 벌어졌을 때 이상주의자 중심으로, 현실주의자가 아닌 이상주의자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했지만 전부 다 메테르니의 힘 앞에 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현실 정치가들인 카보르와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면서 통일의 길을 밟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카보르라는 사람은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했던 많은 노력들이 헛사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통일을 실현시킬 무력,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잘 맺습니다. 특히나 독일과 프랑스와 외교적인 우호 관계를 맺어서요, 어떻게 이 세 팀의, 이 두 개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통일을 이룹니다. 왜 오스트리아랑 싸웠냐면요, 자, 이 빈 체제의 결과 보상주의라고 했죠.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와 지금 패션의 권리 밀라노로 유명한 롬바르디아 지방을 홀라당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바로 이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카보르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국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어떻게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는 이렇게 신발 모양의 긴 나라예요. 그리고 시칠리아 섬이 있고 여기가 바로 사르데냐 섬이 있습니다. 이 사르데냐 섬의 재상이 누구였어요? 카보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야? 자,
오스트리아가 가져갔던 땅이 이쪽 지역에 있는 롬바르디아와 자, 이쪽에 연안에 있는 베네치아 지역을 가져갔는데 이 두 개의 지역을 따내기 위해서 이 사르데냐 중심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한 통일은 여러분 이렇게 북부만 통일이었습니다. 아직 시칠리아와 나폴리 남부가 남았습니다. 이 남부를 이겨낸 게 누구냐? 바로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리발디는 여러분 개혁주의자기보다는 혁명주의자였습니다.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참 멋진 게 뭐냐면요. 혁명을 통해 이쪽 지역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가리발디가 차지했습니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사르데냐와 공화정을 주장하는 남부하고 서로 격돌하게 되면은요. 또다시 외세가 개입할 틈이 생기겠죠. 가리발디는요. 공화주의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이탈리아를 누구보다 사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리발디는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남부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사르데냐에 바치면서 통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은 언제 했다? 자, 1861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의 영토들이 남았지만요. 기민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후에 독일의 통일 때 베네치아를 얻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영토를 뺏게 됩니다. 아시겠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뺏은 게 아니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영방들로 나눠진 영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자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현실 정치자가였던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자, 먼저 무엇부터 할까? 나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싶은데 독일은 여러 개의 주권을 가진 영방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 지역을 갈 때마다 뭘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물건이 다른 지역에 가서 팔려면 물건값이 왕창 비싸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뭐부터 하는 겁니까? 관세부터 동맹을 맺습니다. 관세는 한 번만 매기자. 독일 전 지역을 돌 때 어느 한 지역을 통과할 때는 각 지역마다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한 지역 통과할 때 그때 관세를 통일적으로 매기면 좀 더 산업이 발달하는데 유용하겠죠. 그래서 관세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상주의자로 가득 찼던 의회를 정지시킨 다음에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다? 철과 피다. 우린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우리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라는 철혈 정책을 피면서요. 독일의 방해꾼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이겨내고 언제? 1871년에 통일을 이룩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조그만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민족주의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브라질이 속해 있는 삼바의 나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생긴 영토가 되겠죠. 여기에 브라질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여기 길단 칠레가 있고 커피로 유명한 콜롬비아가 있고 이런 식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멕시코도 있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자, 이런 신대륙의 일환이죠. 누가 발견했습니까? 유럽에서 넘어간 신대륙 발견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파냐 세력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1800년대에 누가?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요. 나폴레옹이 형이 에스파냐 왕위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에스파냐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또 프랑스 혁명의 결과 퍼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영향으로요. 이 사람들에게서도 더 이상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독립운동이라니 뭐예요? 바로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까? 자, 에스파냐의 후손, 즉 입식자는 뭐냐면 처음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입식자라고 합니다. 그럼 입식자는 누구겠어요? 다 에스파냐인들이겠죠. 그래서 에스파냐인들의 후손이었던 크리오요, 백인이겠죠, 여러분. 크리오요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특히나 크리오요 출신의 해방자라고 불렸던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 보면요. 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뭡니까?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미인대로 유명한 석유 산출국인 베네수엘라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볼리바르는요.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이 헷갈리시기 쉬운 게요. 선생님이 함정을 냈습니다. 시험에. 어떤 함정을 냈냐면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는요.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브라질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라질로 가기 쉬운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독립을 한 나라는 이 위쪽에 도미니카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의 왼편에 위치해 있는 아이티란 나라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 재미나게도요 같은 빈 체제 하에 있던 영국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일어났고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에스파냐 식민지라면 결국에 몇 개의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죠. 근데 에스파냐 지배로부터 이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면 수십 개의 나라가 생기겠죠.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파는 겁니까? 하나의 나라 에스파냐에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독립국가에 팔겠죠. 그러면 영국은요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렇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지를 했고요. 반면에 이 라틴 아메리카 위쪽에 있는 우리 미국에서는요, 자, 독립이 끝난 다음에 멀로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 더 이상 유럽인들은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했던 멀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더 말해드리면요, 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서술형에 나올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끌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됐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라틴 아메리카는 원주민과 백인 그리고 노예 노동을 하게 데리고 온 흑인 세 개의 인종이 섞여 살았습니다. 자,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겠죠. 서로 사랑을 나눠서 혼연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엄청나게 혼연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군부 독재가 발생하고 통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백인들은 너무 잘 살지만 밑에 있는 흑인이나 원주민들은 너무나 못 삽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고요. 또 뭐예요? 자, 완제품을 받아들이고요, 1차 생산품, 농산품이나 자원들을 팔기 때문에요 산업 불균형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가 가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개선시켜 나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19세기 문화를 배울 텐데, 19세기 유럽의 문화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레이 같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요, 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낭만주의가 됩니다. 자,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의 힘 그리고 이에 대한 진보를 믿죠. 그런데 너무 이성만 따지다 보니까 인간이 기계적으로 되고요, 삭막해지고요, 너무 냉철해졌습니다. 이걸 반대해서 주장한 게 누굽니까? 바로 낭만주의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했고요,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감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 게 바로 낭만주의가 됩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라서요, 이 낭만주의도 왠지 선생님의 초기에 들어왔어요. 낭만주의가 여러분이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 이렇게 낭만주의는 뭐다? 계몽주의에 대해 반발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뭘 강조한다?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성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센티멘털한 감정이겠죠. 그리고 이성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을 강조했던 게 바로 낭만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